네, 이제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 황인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히 이제 안와르의 집권과 개혁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반부는 김영정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게 발표 목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주로 정치 분야에 대한 발표인데, 발표 내용은 총선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15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15대 총선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가라는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선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21년, 22년에 걸쳐서 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의 주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이 시작되면서 조호로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주지사가 주의원의 가반 지지를 상실하면서 의회가 이제 해산되면서 작년 3월 12일 날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BN 주로 이제 지난 독립이후에 한 60년 가까이 집권한 BN이 주의석 56석 중에서 40석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희망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야당 연합인 PH에서 12석을 승리를 했는데, 그 PH는 2018년 총선에 비해서 지지율이 56%에서 29%로 줄어드는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셰라톤 무브라고 하는 의회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PN이라는 이 정당연합에서는 세석을 승리하는데, 결과적으로 BN은 이제 암노가 주도하는 이 정당연합인데, 암노가 이 2022년도 들어오면서 이 연이은 이 주위의 선거에 승리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작년 10월 3일 날 이 정당, 일단 소속 정당 탈퇴 후에 타 정당 입당을 금지하는 엔타이 호핑 로가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게 이제 셰라톤 모브라고 하는 이 의회 구테타에서 이게 이제 인위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변화인데, 이러한 이제 이 정당을 탈퇴해서 다른 정당으로 갈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암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2022년도 중반 이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라는 압력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 총선 이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이 말레이시아의 이 갈등 구도가 무히딘 전 총리가 주도하는 PN이라는 정당 연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암노가 주도하는 BN, 그리고 이제 안와르가 주도하는 PH, 그 외에 사바 정당 연합, 사락 정당 연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암노하고 바스라고 하는 이 말레이 무슬림 정당 연합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암노 부총재로서 PN 정부의 총리이지만은 이 PN 정부의 총리이면서도 암노 부총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 2022년 들어와서 보여지는 상황은 범 여권이라고 하는 PN 그리고 BN 그리고 이제 암노와 바스의 연합인 MN, 이것이 이해관계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야권 역시 뭐 분열상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이제 정치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의해 봐야 될 게 여권의 이해관계 충돌인데, 특히 이제 PN을 주도하는 버르사토하고 BN을 주도하는 암노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게 총선이 다가오면서 암노하고 버르사토가 서로 이 상호 주적을 천명을 하면서 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암노하고 버르사토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암노에서 탈퇴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겹친다는 거죠. 바스랑 달리. 이 상황 속에서 바스는 암노하고도 정치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버르사토하고도 정치연합을 구성해서 바스가 추구하는 것은 말레이 무슬림 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정국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스가 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2022년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거죠. 암노하고 버르사토 쪽에서는 바스에 양쪽에서 서로 이제 정치적 관계를 끊어가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작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무히딘 전 총리하고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가 갈등이 심화되는데,
이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의 태생적인 한계, 암노 출신이면서 피엔 정부의 총리로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 암노의 조기 총선 요구가 거세지는 와중에서 이스마일 총리가 연방의회를 해산하면서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을 공표를 하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무히딘 측에서 이스마일 정부에 참여하는 12명의 장관이 연내 총선을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이제 그 편지를 국왕에게 보내고 그에 반발해서 이스마일 총리가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는 그 상황이 총선 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선 전의 핵심적인 이슈로는 뭐 여기 주로 두 개의 이슈가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이 총선에 가장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거고 이제 총선으로 가면은 여기 총선 일정인데 의회가 해산되고 11월 19일 날 총선이 실시되고 한 약 일주일 5일 이후에 안와르 이브라힘이 총리, 제10대 총리로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정부가 출범을 하고 총리 신임안이 연방의회를 통과되면서 안와르가 지금 총리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PH가 이 희망연합이 82석으로 정당연합 중에서는 가장 큰 의석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암노가 주도하는 비엔이 30석, 그리고 무이딘 전 총리가 주도하는 PN이 73석을 차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정당별로 보면은 사실은 가장 많은 이 연방 의원을 배출한 것은 이 동부 말레이시아를 주도하는 바스가 44석으로 가장 많고 그리고 중국계 정당인 DAP가 40석, 그리고 이제 안와르 정당인 PKR이 31석, 그리고 무히딘이 주도하는 버르사트가 28석, 그리고 암노가 26석, 이런 정도로 정당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 의석 수도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요거는 뭐 이제 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82석, 70석, 30석으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당도 이 정당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회 선거를 보면 주의회는 이번에 보통 총선과 더불어 주의회가 동시선거를 치러지는데 PN 정부에서 이 조기 총선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주의회 선거는 뻐를리스하고 빼락하고 빠항 이 세 개 주에서만 주의회 선거가 이루어지고 기존의 사바, 사라왁, 조호람, 얼라카는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 지 이 임기를 50%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의회 선거가 치러질 대상이 아니었고 나머지 끄다끌란단 트렁가누는 바스가 주도하는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인데 조기 총선을 반대하면서 이번에 주의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고 역시 PH 쪽에서도 조기 총선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슬랑고로 노르선밀란 빼랑 이런 쪽에서 주의회 선거를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치러진 세 개의 주의회 선거를 보면은 주목할 만한 것이 무히딘이 주도하는 PN이 이 뻐를리스에서도 14석을 차지했고 빼락에서도 최대 의석인 26석을 차지했고 그리고 빠항에서도 이 무히딘이 주도하는 PN이 17석으로 세 주의회 선거에서 모두 무히딘이 이 주도하는 PN이 승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말레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레이 유권자들이 기존에 이제 60년 가까이 비엔을 쭉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것이 비엔 대신에 PN을 선호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암노가 그 나집 전 총리로 대변되는 그 부패한 지도부의 부패한 이미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레이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됐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무히딘이 주도하는 PN에 대한 이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그 바스하고 무히딘이 주도하는 버르사토가 같이 그 말레이 무슬림 정당 연합을 이 정치 연합을 하면서 총선에 이겼기 때문에 이 말레이들이 말레이 무슬림 연합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인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이번 2022년 이 총선에서 드러난 것이 원래 말레이시아에서는 종족 정치란 성향이 강했는데 2018년 그리고 14년 선거에 비해서 보다 종족지향적인 그러한 이제 투표 성향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무히딘이 주도하는 PN이 신생 정치 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엔을 대체해서 말레이계 지지를 대거 흡수했다.
반면에 비말레이기로부터는 그 지지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나마 적게 받는 결과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안와르가 주도하는 PH는 2018년 총선에 비해서 말레이 지지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대신에 비말레이기로부터는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한 그러한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와르 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총선 결과보다도 총선이 끝난 이후에 헝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어느 정당도 집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한 5일에 걸친 과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엔타이 호핑 로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암노가 선택을 차지했는데 암노가 어느 정당, PN을 지지하는가 PH를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집권을 하는 것이 이제 좌우되는 암노가 그야말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암노 자체가 파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암노 총재인 자이드를 따르는 파벌과 그리고 이제 좀 비교적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파벌. 근데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총리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암노가 그 엔블락으로 정당 자체가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암노가 자이드가 이제 안와르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안와르가 총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국왕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왕이 이 PN과 PH 그러니까는 무히딘 그러니까 BN을 뺀 가장 큰 의석을 차지한 두 개의 정당 연합으로 해서 이제 그 대연정을 국왕이 연정을 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무히딘이 이 국왕의 제안을 거부를 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빼락이라는 주의에서 PH하고 BN이 시험적으로 주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당 연합에 성공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BN하고 PH가 이 그 대연정 아니어도 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와중에서 동부 말레이시아에 있던 사바 정치연합하고 사라왁 정치연합은 이 사바하고 사라왁은 어느 지정이 이제 이 집권 가능성이 높은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은 사바하고 사라왁이 처음에는 무이딘 정부를 지지를 하다가 결국은 BN이 안와르 측인 PH 쪽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동부 말레이시아에 있는 정당들이 안와르 지지 쪽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국왕이 이그 BN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연합으로 구성되는 통합정부의 구성을 갖다가 인준해주면서 결국은 총 222석 중에서 3분의 2석을 초과하는 그러한 이제 통합정부가 구성하게 된 게 이번 총선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헝 팔리아먼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1969년 종족폭동 이전에 협의주의 전통으로 정당 간에 협의하고 서로 세력을 분배하는 그러한 전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정치 혼란으로 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이제 하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토론할 시간에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PH가 그 암노가 주도하는 BN과의 공조로 재집권을 했는데 과연 개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안와르가 정치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그 하나 관심이 되는 게 자이드는 나집과 같이 그 사법 리스크를 지금 지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이 부패 혐의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자이드의 지지를 얻고 총리가 된 안와르가 이런 부패 문제의 척결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암노라고 하는 세력이 정치 개혁에 어느 정도 이 PH와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여전히 이제 의문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야권의 말레이시아 유권자의 가장 최대 지지 세력인 이 말레이계인데 야권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이제 바스하고 무히딘의 버릇뿐만이 이제 야권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향후에 말레이시아 정치가 2022년 총선에서 보여진 대로 보다 종족지향적인 그러한 정치 구도로 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차지한 바스가 약진을 했는데 기존엔 동부 말레이시아에만 그 영향력이 제한돼 있었는데 과연 지역 중심의 정당을 탈피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이 버르사투 또는 뭐 향후에 또 암노랑 이 연합을 강화시켜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이 확대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향후 지켜봐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국왕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실 이번 안화로 총리 선임부터 해갖고 앞에 두 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사실은 국왕이 총리를 선임하는 데서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국왕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통합정부가 들어와서 전국 안정으로 가면서 정치 발전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할 때 이제 암로 지도부의 교체 가능성, 자이드 암로 총재가 부패 혐의도 있기 때문에 암로 내에서의 반발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사항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자이드가 주도하는 파벌, 그 자이드 총재에 의해서 반대 파벌의 주요 인사들, 뭐 히샤무드인이라든가 이게 주요 이제 그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수청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이드 이제 올해 암로에서 전당대가 치러지는데 거기에서 자이드 총재와 암로 총재, 부총재에 대해서는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암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암로 내에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 작업이 상당히 지금 이 강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올해 이제 6월, 7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6개 주의회에서 선거를 치러지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의회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통합정부가 들어와 있지만 또다시 이 말레이시아의 정치 상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부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선생님이 정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간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수년간 2018년 PH 정권 집권 이후에 이제 지속되었던 그런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정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긴 과정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그 긴 여정으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특히 이제 경제라든가 외교 정책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 불안정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2, 3년 같은 경우는 정치 불안정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리스크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국내 뭐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외부 국제적인 이제 경제기관 평가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리스크로 이제 정치 불안정을 꼽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정권의 안정 그리고 이제 정권의 재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 정책이 이제 정치적 요인 또는 이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입안이 되거나 실행이 될 경우 실제로 그것이 이제 경제적 효과보다는 이제 정치적 목적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부 연간 기업에 대한 구조 개혁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말 이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 같이 좀 더 국가의 정부의 장기적인 투자 또는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입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도 대내외적 여건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이제 세계 경제 침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 성적표를 수치상으로 봤을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이제 GDP 6.5에서 8% 사이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 4분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좀 예상보다는 이제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소비와 이제 수출 회복
경제 성장에 좀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세부적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정부 지출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혁 과제라든가 정부 재정 지출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의 발견이라든가 마련, 뭐 조세제도 개혁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연스럽게 전망으로 이어지면 2024년에는 2022년에 실적상, 수치상으로는 점수가 좋았지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런 효과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보게 되면요, 그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그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을 엔데믹으로 전환하고자 이제 시도를 했고, 사실상 그 강력한 그 뭐 통제 정책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해제한 상태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부터 그랬고요. 그렇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14명으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인도네시아 58명의 거의 이제 2배에 육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팬데믹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로는 불안감, 스트레스, 뭐 자살률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팬데믹의 이제 일상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일상화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팬데믹 자체 상황은 이렇게 사망자라든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GDP 그 추이를 보게 되면요, 그 정치 불안정이 지속됐던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이제 정치적 대응, 그러니까 정부 역할의 부재 속에서 이제 2020년, 2021년 그리고 대내지 여건과 맞물리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 성장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별 상황이었고요. 뒤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 제조업, 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서비스업 그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성장이 그 여타 분야보다 이제 성장률로 봤을 때 2, 4분기, 3, 4분기 했을 때 가장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GDP 규모로 봤을 때는 GDP의 약 61%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민간 소비의 증가가 사실은 그 가장 눈에 띄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출도 이제 증가를 했고 특히 3, 4분기 같은 경우요.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 요인은 사실은 이제 그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이제 실업률 안정적인 이제 소득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민간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늘 수 있었던 건요. 정부 보조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EPF라고 해서 이제 은퇴 후 연금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가 이제 어렵거나 위기적 상황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그런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그걸 인출하도록 허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조기에 인출하도록 즉 퇴직 전에 자기가 쌓았던 연금을 미리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소득보다는 자기가 미래에 쓸 노후라든가 그리고 일시적인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민간 소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동차 구입 뭐 등 세제 혜택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펀더멘털이 좀 강화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차후에 또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의 동향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그 대외적 여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전기를 비롯한 이제 제조업 수출 분야가 제조업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볼 수 있겠는데요. 2022년 총 수출이 약 23% 증가한 걸로 이제 전반적인 한 해 평균 실적으로는 괜찮은데 유의해서 볼 것은 이제 9월 이후 세계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성장세도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뭐 20여 년 이상 지속적인 이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했던 그런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증세가 이제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 또는 이제 기업의 이제 개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ESG 경영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 문제 그리고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이런 요인들이 이제 주요 수출 장애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사실은 이제 총선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은 뭐 4%로 이제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물가의 인상은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정적 소득 구조가 이제 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나르 정부 같은 경우 개혁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소득 분배에 대한 거. 그래서 뭐 얘기 나온 바로는 뭐 기본 소득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구조상 봤을 때 뭐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오랫동안 그 부익부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비대칭적으로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된 결과 사실은 정부 예산에서 이제 특별히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그 과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수 마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층 25세 이하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그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이제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정치적 이유가 이제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또 기업 측의 현실적인 요구를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1,500링깃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으나 실제로 이제 작업장 중소 영세 규모죠. 5명 미만의 경우는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걸 또다시 이제 2024년 7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말레이시아 노동자의 중위소득이 뭐 지속적으로 감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상층의 소득 감소 그리고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 외교 같은 경우도 그간에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이 그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아세안이라든가 뭐 중동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이제 무역이라든가 그런 국제 이슈에 관해서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목소리를 내었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에 이제 국내 정치적 불안정, 그 잦은 정권 교체로 인해서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도 딱히 이제 말레이시아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주목할 만한 외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들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H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마하티르식에 내었던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외교 정책 프레임워크라든가 국방 백서 이런 것들의 기조는 말레이시아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 기조로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나르 정권 이후에는 대외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이제 주변국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모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제 대중동 정책 그리고 이슬람 정책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정책 그리고 양자 관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미얀마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일단은 그 뭐 당사자가 교체가 되긴 했고 신임 외교장관이 외교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견지했던 주요 외교 원칙들 즉 강대국 사이들 사이에서의 중립성 원칙
그리고 이슬람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제3세계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 무역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나르가 취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데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회복, 물가 안정, 그리고 서민 대책과 더불어서 경제 회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3년 대내외적 환경은 그걸 뒷받침하기에는 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부패 제도 개혁 필요성이 이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에 예속되었던 경제 외교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교체, 그 정치 변동에 따라서 경제라든가 외교 문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사실 말레이시아 편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현황에 대한 분석,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두 분 전문가분께서 해주셨는데, 그랬더라면 이제 이 토론자도 각각의 전문가로 2명을 했어야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의 정치 변동과 경제 현황 분석을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어떤 부분을 특정하게 이렇게 뭐 토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고요. 몇 가지 제가 짚어보거나 혹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 혼돈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비엔이 오랫동안 독재를 해왔던 61년의 독재 끝에 이제 몇 년 전에 마하티르가 다시 당선되면서 정치적 변동이 시작이 됐고, 그대로 지금까지 일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혼동이고 어떻게 보면 변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나르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엔의 쇠퇴, 그리고 PN과 PH 이 약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라는 긍정적인 결과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한 시간들, 이것들이 전부 다 정치력은 부재하면서 계속돼서 반복적인 상황이 마하티르의 당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력이 부재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게 미시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잘 분석을 해주셨지만, 좀 더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보자면 이게 내각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냐, 그리고 좀 더 긴 프레임으로 보면 어쨌든 한 정당이 계속 연합 정부였지만, 예, 계속해서 집권했던 것들이 이제 투표자의 성향에 따라 혹은 어찌됐든 이제 스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길게 보면 민주주의의 과정인가, 그냥 아니면 사람을 쫓아가는 리더십의 교체인가,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족과 지역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층의 문제까지 얽히면서 지지 정당의 차이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세대별 차이까지 들어가면서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정당에 대한 지지냐, 아니면 여전히 지역이라든가 종족에 대한 구도가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명쾌한 설명이 좀 더 붙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미시적인 것보다는 좀 긴 프레임에서의 답변이 들어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이런 변동의 과정 속에서 매우 많은 선거가, 매우 많은 캠페인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9년을 살면서 저 깃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깃발을 너무나 많이 달고 너무나 많은 정당이 나와서 서로가 모든 지역에다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순히 캠페인 비용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치르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우리가 민주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조달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뭐 수업료 같은 거냐, 아니면 굉장히 불합리한
비용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좀 제기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이 부패 지수를 보면 다시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선거 결과하고 좀 맞물려서 다시 좋아질 상황인지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말레이시아의 2022년에 대한 이제 그 탑10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미디어마다 이제 쫓아다니면서 한번 봐봤는데, 작년에는 거의 100% 정치 뉴스로 일관되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거의 전 국민이 선거와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저는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모사드가 이제 개입한 나치 폭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후에도 만약에 이제 말레이시아와 다른 중동 국가들의 외교적인 문제에서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약간 있었고요. 근데 뭐 중요한 사안은 아닌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유력한 정치 가문이 드디어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 있다. 우리도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제적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불안과 리더십 부재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 항상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늘 지적이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사실은 초반에 잘 대응하지 못했고 아주 심각한 락다운 상태를 굉장히 오래 끌고 갔는데, 거기 이면에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 선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화의 과정이 됐든 어떤 과정이 됐든 정치적인 변혁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가면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매번 지연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잘 일어나는데, 아까 김현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문제들, 뭐 수출 장애 요인들이 이제 뭐 지정학적인 불안정, 그다음에 국내 정치 상황,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말레이시아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국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속에서 말레이시아가 가지는 기회 요인들이 훨씬 더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일부분 제조업에서의 일부분 수출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말레이시아로 본다라면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훨씬 수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민간 소비 회복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맞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연됐던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 약간 리커버리에 대한 보복적인 소비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수출을 보면 사실상 2021년에 굉장히 높은 성과들을 보였고요. 2022년에도 전년에 워낙 높은 그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에 의해서 조금 더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되는 부분들이 섹터별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2년의 정치 변동이 2023년의 경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그것들이 가장 잘 반영된 부분은 역시 2023년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뭐 언제나 말레이시아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구조를 잘 짭니다. 말도 잘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국 정부보다도, 요즘의 한국 정부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부분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저소득층들이 점점 경제 안정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B40, 뭐 빌로 40, 뭐 바텀 40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의 이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가운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 ESG를 강화하고 디지털을 이제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어쨌든 정책적인 목표는 있고요. 이제 섹터별로 이런 내년의 상승 전망을 보이는데, 다소 약화된 부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내년의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진 부분을 생각한다면, 말레이시아가 특정 섹터에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변은 없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3년 이제 예산안 얼로케이션들을 보면 뭐 대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참고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산층을 돌보는 리스폰시블 서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responsible finance, 그다음에 뭐 implementation reform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안화를 당면한 것들이 이제 개혁 과제인데 이제 개혁 과제들이 리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예산안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두 분 교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동남아 지역 설명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 문화가 빠져있다라는 게 약간 아쉬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약간의 몇 가지 이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사회 문화 뭐 올해의 모든 그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는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거의 압도적입니다. 뭐 인물 검색이 됐던 뭐 사회문화 검색이 됐던 압도적으로 정치 이슈가 휩쓸었다고 보고 그 예외가 이제 뭐 월드컵 정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외에 이제 사회문화에서 가장 높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회자된 거는 미스 엘리어가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말레이시안으로 골든글로브로 수상했다라는 게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는데요. 한국이나 외국에서의 기사는 First Asian으로 나오는데 말레이시아와 이제 뭐 이쪽 인근 지역에서는 첫 번째 말레이시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타임즈의 이제 올해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면서 이게 이제 사회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회문화에서 또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 이제 코미디 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슬람을 좀 비하했다, 뭐 이런 뭐 인설트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여기가 이제 닫혔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좀 더 개방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런 일들이 좀 여전히 이제 이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생활하는 부분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미셸 여가 이제 뭐 유리천장을 까기 위해서 나에게 오스카를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이슬람 작년 올해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아이콘들로 이제 꼽혔던 것.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아자 아지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자 아지즈는 이제 옛날에 이제 유명했던 저널리스트였고 작가였고 그다음에 말레이의 문화의 아이콘, 그러니까 뭐 문화를 많이 이제 또 수집을 하셨고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의 따님이 이제 오랫동안 말레이 중앙은행의 총재를 하셨던 제티 박사죠. 이분이 이제 구글 두들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졌는데 이거와 비슷한 이러한 사례들은 이제 베트남에서도 좀 보였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심의 문화적인 현상들은 크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사회문화에 있어서는 인물 중심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파트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말레이시아 정치 되게 혼란스러워요. 일단 2018년 총선 이전까지는 거시적인 예측을 하는 거는 상당히 쉬웠어요. 뭐 변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미시적인 얘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2018년 이후에는 미시적인 그런 작은 변화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고영정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럼 이게 거시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거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측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레이시아의 이 변화가 사람을 쫓아가는 뭐 리더십의 변화냐 뭐 이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하티르 전 총리도 낙선을 하고 뭐 이제 그러한 이제 과거에 셰라톤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제 뭐가 길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은 확실한데 이제 이행기를 거쳐가는데 이행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안와르가 집권을 했는데 이 안와르 집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하면은
이행기를 거쳐서 이제 공고화 단계로 가는데 이게 이제 제도화가 따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안와르 정부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내각제가 갖고 있는 정적 불안정 문제는 뭐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기존의 독립 이후에 말레이시아 정치가 권위주의 체제 지속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정치 발전의 과정 자체가 순조롭진 않다. 근데 그 순조롭지 않다는 것이 과연 꼭 부정적일 것인가. 특히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그 헝 팔리아먼트에 대한 얘기. 예,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이헝 팔리아먼트가 존재하고 결국은 말레이시아 정치가 그래도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했다고 평가받는 시기가 1969년 종족폭동 이전의 시기거든요. 그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근데 그게 과연 그 레이 파트가 얘기한 대로 협의주의의 그 완전히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그 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협의하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권력을 나눠 먹는 얘기인데 야합을 하고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정치 세팅에서 그러한 것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정치 발전의 과정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선거가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지면서 이제 치러진 최초의 총선이고 그러면 이런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어떠한 투표 형태를 보일 것인가. 뭐 지역적으로.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의 이 말레이 정당들이 존재하면서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 종족지향적인 그런 투표 성향이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이건 이제 말레이시아 정치의 상수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타협과 협의의 정치로 보충해 나가는가 이러한 것이 이 정치 발전으로 갈 것인지 또 역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짧게 이제 질문 나왔던 거 신임 투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의회가 이제 개원되고 요구된 것이 이제 2주인가요? 2주 이내에 신임 투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신임 투표가 이렇게 딱 투표로 이루어진 걸로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신임을 하려는 시도가 모시는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워낙 이제 이 정부 구성이 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그 통합정부 그리고 국왕이 요구했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신임 투표로 이렇게 투표로서 표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 연방의회가 개원되면서 안와르에 대한 총리 신임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이죠. 안와르가 누를리자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는 걸 알고 있는데 경제자문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네포티즘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 비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와르 측의 설명은 그래요. 이게 누를리자를 경제자문으로 임명을 하면서 폐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이 경제자문이란 이러한 자리를 주지 않으면서 친인척들이 거기에서 막대한 그 이득을 취하고 이러한 것들이 네포티즘의 그거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물론 딸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보수직으로서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어떤 직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네포티즘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안와르 측의 입장 설명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그 고영 선생님 말씀 이제 분석도 이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2022년에 이제 경제 그 성과, 특히 이제 수출이라든가 민간 소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장기 지속 가능한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밸류체인 말씀도 있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입지 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딱히 불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장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는 또 여전히 이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 이제 하반기, 특히 이제 3, 4분기 이후에 이제 하락세라든가, 그리고 수출을 주도했던 이제 전자전기 분야도 있긴 하지만, 원유라든가,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팜오일, 뭐 이런 국제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그런 1차 상품의 그 기여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말레이시아 그 이제 아나르 정권 하에서 이제 아나르가 추진을 했던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의 발언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뭐 친시장적 그리고 친투자 유치 뭐 이런 것에 좀 개혁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된 여건 속에서 특히 이제 RCEP라든가 CPTPP라든가 이러한 그 무역 자유화 그 거대 메가 FTA 가입을 하고 시행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와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실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개혁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민생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생겨갈지. 근데 2023년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만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